과거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경쟁자는 독일이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일본이었다. 네. 그런데 전기차는 중국이다. 네. 그 강력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전기차의 어떤 차별성을 지금 가장 세게 줄 수 있는 엣지 포인트는 역시나 에너지원이네요. 그렇죠. 네, 배터리 네. 쪽에서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던 분,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기다렸던 분을 모시게 돼서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요. 우리 국민대학교 아시죠? 권용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저기 증시각도기 곽상준 선생님께서 간곡한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권 교수님 오면 저희 20만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되었는데 아마 오셨으니까 저희가 아마 20만 달성이 될 것 같고 20만 달성이 되면 꼭 제가 문자와 또 한 번 더 모셔서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개인 유튜브는 안 나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을 이제 모시기 힘든,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저희가 20만 기념이라고 해서 나오신 거예요. 네, 자동차 얘기하러 나온 거죠 뭐. 네, 너무 재밌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했던 얘기 중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얘기가 하나 딱 있었어요.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시장이다. 네, 여전히 유효하죠. 네,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24년도부터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약간 겨울이 올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자꾸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전략적 판단을 했어요. 야, 자동차에 보조금 주지 말자. 네. 아예. 그러면 그 보조금 남는 걸로 어디다 쓸 거니? 라고 했더니 차라리 인프라 깔자.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용자의 인프라 편의성을 높여놓으면 사지 말래도 산다. 그런 작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국은 성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보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꽤 잘 나갑니다. 네. 사실은 저도 전기차를 이제 2년 반 몰고 있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어제 제가 택시 탔는데 전기 택시 하시는 분인데 만족도가 높아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엔진을 한번 교환한 적이 없고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도 원래 한 6만 정도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18만 킬로미터를 탔는데 가본 적이 없대요. 맞습니다. 이게 정비소 안 가고 주유소 안 가는 곳에 탈 스트레스 수준이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상도 벌어지죠. 보통 전기 자동차가 5% 늘어나면 정비센터는 12%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 탈 때 중고차를 참 많이 탔거든요. 정비 회사를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근데 이제는 저한테 그러면 뭘 사겠냐면 나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뭐 벤츠 S클래스건 뭐 마이바흐건 뭐건 나는 내연기관은 차는 안 탈 거야. 이렇게 저는 진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동차 트렌드 보면 하이브리드 많이 팔린다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원래 내연기관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연장선에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거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는 늘어나죠. 근데 내연기관 타다가 전기차로 완전히 선택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본인이 왜냐하면 이미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내연기관 타시는 분보다 월등히 높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비센터 이런 데 가면 오히려 그분들이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기계치라. 막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배터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해주는 수준으로 높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쥐잡듯이 잡는 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 영역에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전기차 굴기라고 하는 게 전기차 초창기 때는 무시했죠. 저거 되겠어?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 쟤네들이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그 철학
하시는 분들이 양질 전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양으로 질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워낙 많은 양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질적으로 빨리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질적으로 빨리 성장한 거를 서방 세계나 우리를 포함해서 네. 놓쳤던 거예요. 네.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던 거죠. 네네. 근데 중국이 빨리 발전해 놓고 보니 이제는 중국 내수에서 전기 자동차도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고 네. 전 세계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소화가 될 정도로 이제 시장이 네. 많이 커졌으니 네. 이제는 수출하자. 그래서 유럽이 지금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타격을 입는 게 프랑스가 녹색 산업법을 만든 대표적인 배경은 상하이 자동차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하이 자동차에서 만드는 MG라는 전기차가 유럽에서 엄청 팔립니다. 그 원래 MG라는 메이커는 그렇죠. 유럽 메이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MG를 볼 때는 네. 저거 중국산인 건 알겠는데 네. MG라는 브랜드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 과거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MG가 전기차를 내놓으니까 괜찮네? 네. 하고 막 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르노도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막자. 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 계수를 만들어서 네. 뭐 설강은 어디서 만들면 벌점. 그다음에 운송할 때 해상에서 배에 싣고 오는데 거리가 길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기름 많이 튀어서 올 거 아니에요. 탄소가 많이 그것도 발생하니까요. 벌점. 네. 이런 식으로 중국을 타겟했는데 결국은 중국만 타겟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일본하고 한국은 같이 도매급으로 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만드는 전기차가 똑같이 프랑스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제일 저도 이제 선전을 작년 11월에 갔다 오고 전기차 투어를 갔다 왔는데 가보시니까 직접 어떠셨어요? 절반이 전기차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100%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고. 맞아요. 지금 뭐 대략 한 3천만 대 가까이 1년에 만들어내는 나라, 즉 전 세계 자동차의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전기차 전환을 임박하게 두고 있는 이 사실을 이게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이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딴 거보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네. 유럽의 폭스바겐이 똑같은 ID 제품을 네.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국 생산 제품을 유럽에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한 이 제품의 코스트가 워낙 비싸서 네. 차라리 중국에서 만들어서 배에 싣고 유럽의 관세까지 다 물고 나서도 이익이 더 나더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생산 폭스바겐 제품이 이제 유럽에 판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중국은 저렇게 해서 지금 경기가 안 나쁘니까 아마 덜 팔릴 거고 아무래도 차값은 조금 비쌀 테니까 내연기관보다 그러니까 조금 덜 팔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 값이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물어도 즉 보조금을 안 받아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수출을 장려하는데 수출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조금 줍니다. 보조금을 역으로 받는 거네. 자기 그렇죠. 나라에서 받는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 장려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뭐 또 다른 특혜 아니냐 해서 뭐 유럽이 보조금 조사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러면 보조금 우리가 안 줄게. 안 주는데 지금 어떻게 작전을 펴고 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 직접 가서 그 제조사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유럽에서 보조금 가지고 태클을 거니까 중국 정부가 제조사한테 요구한 게 앞으로 수출 장려금 안 줄 거야. 안 주는데 니네가 알아서 자생해. 자생하는데 앞으로 수출 물량이 작은 회사는 강제로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제조사 관점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원가 절감을 더 쥐어짜내고 하는 그런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들도 알아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걸.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막 수출에 나서려고 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눈으로 쓱 본 것만 10개가 메이커가 넘어요. 아이 그거 저기 다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쓱 본 것만 10개가 넘어요. 깜짝 놀랐고 근본적으로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중국의 벽이 이제는 없어진 거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진입 장비가 훨씬 낮은 거죠. 전기 자동차.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우리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뭐 그냥 그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기 좀 그렇지만 국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국품, 국산. 많죠. 근데 이제 그동안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던 나라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터키에 가면 현대차 CKD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터키나 튀르키예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왜 자동차를 못해?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자동차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빈페스트 독자적으로 키우고 지금 저 베트남 길거리에 있는 전기 택시는 빈페스트가 이제 야금야금 먹고 있죠. 그때 마케팅이 이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요. 베트남 자동차를 애용하라. 그러니까 그게 먹혀두고 있는 거죠.
똑같이 튀르키예도 최근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동차 회사 만들었어요. 토그라고. 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민족이요. 우리가 자동차 만든 걸 사야지. 왜 여기서 현대차 사고 기아차 사냐.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내연기관차를 잘못 만들면 중간에 쓰던가 폭발을 하든가. 당연하죠. 엔진 기름을 부를 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기계 장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체가 섣불리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술 장벽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터리는 어디서 구해서 붙여가지고 모터만 달아서 정말 험하게 해야 하면 선만 잘 연결해서 바퀴 잘 달면 축만 잘 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개발하는 회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개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개발은 우리 둘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어쨌든 형태적으로 차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공장에서 금형을 파야 되거든요. 그렇죠, 금형. 근데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금형값이 비싸가지고 생산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초창기에 생산 비용이 되게 비쌌던 거고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의 내연기관 만드는 완성차 회사가 차체 공장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해봐. 우리가 그건 해줄 수 있어. 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니하고 혼다예요. 소니와 혼다가 둘이 손을 잡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어필라라는 차를 만든 게 그런 개념으로 간 거예요. 소니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금형 파가지고 생산하기는 너무 어려워. 근데 혼다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걔네들한테는 쉽지. 그렇죠. 대신 내가 안에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모든 것들은 내가 개발할게.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소니 혼다 모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사우디도 자국 브랜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사우디 가면 시어라는 회사가 있지만 시어. 그 시어가 사우디가 만든 전기차 회사예요. 야, 그러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춘추 전국 시대와 엔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압도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부상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밸류체인에서 벗어나려고 그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다가 니켈 찾아가고 그다음에 LG나 뭐 삼성이 그 소재의 공급처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호주 이쪽으로 자꾸 분산시키는 게 결국 그 밸류체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아주 유력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분한테 직접 좀 전에 얘기긴 합니다만 1년 반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그때 우리 중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밸류체인을 떠나서 그 원재료 갖고 오는 거를 딴 데서 갖고 올 수가 없다는 톤으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는 거 쉽지가 않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기차 타실 때 여기저기 가서 충전하시잖아요. 그 충전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인 것 같죠. 충전기는 설마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충전기에 겉에 써 있는 뭐 SK 일렉링크, 뭐 GS 뭐 전자, 뭐 LG 전자 그 라벨만 일본 거죠. 한국 겁니다. 그 뒤에 뜯어가지고 핵심 모듈이 있어요. 파워 모듈. 다 중국산이에요. 80%가. 충전기 맞아. 그거 소모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중국의 밸류체인 하는 게 사실은 뭐 원자재가 미국 땅덩어리에는 없겠습니까? 호주 땅덩어리에는 없겠습니까?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있죠. 결국은 캐냈을 때 중국 애들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 규제도 좀 완화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이 전기차 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경쟁자는 독일이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일본이었다. 그런데 전기차는 중국이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조차도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GM 관점에서도 포드 관점에서도 폭스바겐 관점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중국과 제가 딱 놀랬던 거는 선전시의 모든 택시가 BRD 택시로 다 바뀌어 있고 대수가 2,500만 대가 넘는데 이게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면 이 자동차가 사실 규모의 경제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잖아요. 500만 대, 600만 대 만드는 업체와 1,000만 대 만드는 업체가 붙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1,000만 대 만드는 업체는. 그 1,0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중국에선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2035년까지 중국 공업화 신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춘추 전국처럼 난립돼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대형 5개 위주 회사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했듯이 네. 중국도 그런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5개면 하나 회사는 5, 600만 대는 만든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7, 8개, 10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게 결국은 한 5개 정도가 돼야 그 한 회사가 글로벌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지금은 냅둡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경쟁해서 지금은 도태될 회사는 도태되고 살아남을 거 살아남아. 그런데 살아남았어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안 되면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M&A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큰 회사 위주로 다 붙이려고 그래요. 현대기아차 참 잘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앞날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자동차에서는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가 네. 이제 글로벌에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장벽을 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자꾸 장벽을 치면 그 장벽을 치는 나라의 관점은 중국을 대상으로 치는 거지만 그렇죠. 중국만 딱 대놓고 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뭐 어떤 공정이라는 이슈가 있을 그렇죠. 테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가 중국을 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하고 한국이 도매급에 같이 넘어간 것처럼 자꾸 장벽을 치면 우리도 타격을 받아요. 그러겠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물량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네네네. 그러면 현지 가서 생산을 해야 될 거고 현지 가서 생산해가지고 하면 일자리는 뺏기게 되고 물론 많이 팔려서 자본의 수익은 돌아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공장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여기에서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안 만들면 관련돼서 서플라이어 체인이 네네네. 당연히 다 줄어들 거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 위기, 상당한 위험, 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자동차 밸류 체인이라는 게 지금 내연기관상으로 보면 진짜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미세한 그물망처럼 쫙 그럼요. 밑으로 가면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막 그 고용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마무시할 텐데, 근데 전기차로 되면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얘기 하거든요. 서플라이어 체인을 1차, 2차, 3차, 4차 쭉 가잖아요. 네네. 보통 뭐 많이 가면 13차, 14차까지 가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저 제일 마지막에 가면 네. 그 볼트 그냥 단순 볼트 만드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주로 이제 안산공단, 네. 뭐 반월공단에 많이 있어요. 예. 거기 가서 누가 바뀌냐면 근로자가 바뀌어요. 결국 원가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의 산업 연수생들이 와서 네.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렴한 인건비로.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기차가 되면은 뭐 초반에는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게 되겠지만 또 나중에 되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죠. 그런 네. 것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기아가 내놓은 PBV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른주와 이제 퍼포스 빌트 비클 그래가지고 목적 모빌리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주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변형 플랫폼 쓰고 예, 예.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근데 이제 그 마른 PBV인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그냥 기아가 특장 사업에 진출한 거예요. 특장차. 네네네. 우리가 보통 1톤 봉고 트럭이 나오면 이제 특장 업체에 가서 네. 거기서 적재함을 얹거나 네. 그 적재함이 뭐 냉동기냐 냉장기냐 그렇죠. 네. 달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건데 예. 그 시장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완성차 제조사가. 네네. 그러니까 PBV라는 형태로 일단은 맞춤형으로 곳곳에 필요한 것에 넣긴 하지만 네. 뭐 물류도 쓰고 뭐 여객용도 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 방식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는 두고 조금씩 용도만 바꾸는 거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여객 공간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그냥 원박스 얹으면 네. 그냥 도서관 이런 식으로 대신 언더바디는 안 바뀌니까. 그렇지. 예. 네. 전기차가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안 네. 바뀌니까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뭐 오텍이라든가 광림 특장차라든가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냥, 그냥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을 다 바꿔라 막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은 말이 쉽지 그렇게 되겠나? 아, 초기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포드의 CFO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네. 중국의 밸류체인을 미국은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전기차는. 그러니까 포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기 자동차로는 중국의 체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CFO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 이제 미국은 끌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내연기관 산업 초창기 때
산업의 태동은 유럽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대규모로 사업화시킨 건 이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왔던 그렇죠. 거죠. 넘어온 거죠. 포드가 또 싸게 만드는 그렇죠. 차를. 그러면서 140년 동안 이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이걸 놓고 싶지 않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고 하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니까 중국은 진작에 1900년대 후반에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내연기관 안 돼. 그러니까 외국에서 시장 개방을 할 때 무조건 들어오면 혼자 하지 말고 합작해. 그 이유가 이제 그거였단 말이에요. 합작 안 하면 중국의 토종 브랜드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강제로 합작시켜놨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전기차 해. 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이 전기 자동차를 계속 보급을 시켜 놨던 거죠. 아, 오래됐었나요? 그러면 이게 한 게? 중국은 오래됐어요. 전기차 준비한 지. 그러면 예전에 뭐 덩스샤오핑 때부터 뭐 밸류체인 뭐 이렇게 광석에서 캐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그때는 전기차를 준비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장 개방을 할 때 그때는 내연기관을 했죠. 근데 중국의 내연기관 기술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 시장을 개방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개방하면 완전히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합작 조항을 만들어 놨던 거고 그리고 나서 내연기관 산업이 번성을 했죠. 엄청나게 많이 팔았으니까.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기아도 중국에서 재미 많이 봤잖아요. 현대, 베이징 현대차, 베이징 현대지. 둥펑 위에다 기아 해가지고 뭐 2년이 멀다 하고 공장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뭐 독일도 어마무시하게 뽑아요. 그럼요. 폭스바겐도 지금 중국 사업 비중이 30%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 저기 합작사가 아무리 잘 돼도 자기네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5대 5니까. 그 당시에 제가 중국 가면 얼마나 재미난 일이 벌어졌냐면 GM이 초청해서 중국을 갔어요, 제가. 그 상하이 GM 공장을. 그랬더니 상하이 GM 공장을 갔는데 이제 그 GM에서 자기네 공장이라고 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에 상하이 자동차가 저를 초청해서 갔어요. 똑같은 공장 갔습니다. 우리 공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우리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중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내연기관 산업은 앞으로 퇴보할 거야. 그리고 환경 이슈는 계속 올라올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기차로 가야 돼. 그리고 중국은 예전부터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전기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오래된 전기 오토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동수단에 전기를 손쉽게 쓰고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자동차도 전동화 될 거다. 라고 하니 우리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자. 이제 그때부터 전기 자동차를 밀기 시작하죠. 2000년 그게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BYD가 전기차 만든 게 2003년이에요.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 전기자동차 공장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때부터 전기차 시작했으니까. 근데 BYD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다른 회사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규모를 빨리 키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전기자동차를 키워온 거예요. 최근에 남들도 하니까 빨리 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장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물건을 팔면서 이 제조업 기반을 유지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팔 만큼 팔았다. 많이 보고 팔 만큼 했으니 이제 해외 나가자. 그 해외 나가서 제품을 딱 갔더니 유럽 애들이 볼 때 그렇지. 이거 옛날에 중국 차가 아닌데? 처음에 우습게 봤겠지. 그럼요. 그래 팔아 이랬는데 뚜껑 닦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르노의 2대 주주가 지리잖아요. 그 르노 코리아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이브리드 생산을 이제 지리 플랫폼 갖고 와서 만드는데 르노 연구원들이 다 뜯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뜯어봤더니 놀랬어요. 그분들도. 생각보다 세이프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충돌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다라는 거예요. 놀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결국은 미국이 유럽에서부터 자동차 패권을 뺏어온 것처럼 중국한테 이제 넘어가는 거는 그렇죠.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선택지가 있는 게 이거예요. 빨리 쫓아가든가 아니면 내연기관으로 버티든가. 근데 내연기관으로 버티자고 하는 게 트럼프고. 이렇게 버텨봐야 시간만 뒤처진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게 미국의 포드 같은 회사들 입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이든도 2032년까지 뭐 67%인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30년까지는 그냥 내둘게 32년까지만 해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그 67%라는 숫자를
잘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 60% 이상 전기차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미국에는 카페라고 하는 평균 연비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회사가 우리도 있어요. 기업 평균 연비제도. GM이라는 회사가 1년 동안 판 모든 차의 연비를 평균 냅니다. 평균 내가지고 일정 기준 이상을 넘으면 오케이. 근데 못 넘으면 벌금 내. 네, 그 벌금이 뭐 저기 제가 알기로는 1마일 퍼 갤런당 뭐 14달러인가?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높은 벌금이었거든요. 근데 이 카페 제도 하에서 그러면은 배출가스 평균을 맞추려면 전기 자동차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자동차는 연비를 얼마를 쳐줬냐면 과거에는 내연기관으로 환산해 가지고 리터당 140km, 150km 이렇게 환산해 줬어요. 엄청난 환산을 해줬네요. 그렇죠. 그거를 지난번에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건 뻥이야. 그래서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대다수가 70%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140km를 줬는데. 그렇죠. 리터당 140 주던 게 리터당 45, 5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그전에는 내가 3대만 팔면 내연기관 7대를 팔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해버리니까 전기차를 4대 팔아야 내연기관 6대를 팔 수 있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67%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바마 때 꽤 많이 연비제도에서 연비 기준을 상향해놨는데 이걸 트럼프가 낮춘 거예요. 기준도 낮추고 벌금액도 낮추고 이거를 다시 바이든이 기준도 높이고 벌금액도 높여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연기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뭐 그 시기를 조금 뒤로 밀추겠다는 건 요 규제의 적용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어서 서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IRA는 이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률이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 요 카페를 내가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손대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IRA는 정말로 미국의 하원이나 상원이 다 인정해서 다시 백도 합시다. 이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를 할 테니까.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전기차 중공책은 미국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는 워낙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내가 다 돌려놓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 돌아가 너 내연기관으로. 좋아. 그럼 너 내연기관 열심히 해라. 근데 주변에 북미, 캐나다 전기차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남미, 브라질 전기차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 태평양 건너서 중국, 일본, 한국 또 전동화 조금씩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 유럽 전동화죠. 그러면 미국이 만든 내연기관 어디에 수출할 거야? 그렇죠.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란 나라가 다 알면서도 스스로 그래 나 혼자 갈라파고스 군도 될게 하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의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소도 제가 보니까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갈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의 전기자동차 이미 깔린 거 얘들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을 계산해 봤더니 어디더라? 그리스 한 나라가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하고 비슷하다고 뭐 그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중국도 전기자동차가 쓰고 있는 전기의 에너지를 자체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더 이상 화석연료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몽고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신재생 플랜트를 넓혀가고 있어요.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내륙으로 끌어올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전력선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냥 아예 그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 생각도 해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기차로 연결해 가지고 탱크로 갖고 오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이 수소에서도 가장 앞서 나라가 되겠네. 중국의 수소가 생각보다 빨라요. 제 친구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그 투싼부터 개발했던 그 지금도 스타트업 하고 있는데 수소 관련해 가지고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중국이 생각보다 수소가 상당히 빠르대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즉 그 수소 전기차가 많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인프라 쪽에서는 배울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중국에 자주 가더라고요. 하기야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워낙 그 공산당 일당 국가니까 인프라를 깔겠다 하면은 우리 옛날처럼 그냥 깔자 이러면 까는 거고. 그렇죠. 뭐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하면 안 돼요. 당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절로 가세요. 다른 데다 집 지어줄게요. 뭐 이래 버리면 되는 건 그러니까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차라리 그런 게 빠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제가 전력에 계신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풍력 단지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요. 민원도 많고. 민원이 너무 많다고. 터빈 돌아갈 때 그 고주파 소음이 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 하드웨어 측면에서 전기차가 빨리 가면 그러면 다른 걸로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선정 가서 샤오퐁의 자율주행 차를 타봤어요. 생각보다 이 정도면 우리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예를 들어 법도 무시하고 막 쭉쭉 뽑아낼 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의외로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법도 무시하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하자고 해서 막 밀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실측 도로에서 시험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 시험하는데 실제 또 공공도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투입할 때 아침 10시 이후에서 4시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 날까봐. 그래서 이제 그 시간 피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암에서 자율주행 시험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무언가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야 될 때는 중국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좀 빠를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부분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만 본다면,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자동차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저도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여기저기 리서치 회사의 분석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저도 뭐 보고서 같이 보면 사실은 뾰족한 대책은 다 두루 뭉술하게 써 있어요. 리포트 같은 거 보고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기술 우위를 빨리 선점해야 하며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 보고 작성자한테 그 기술이 뭐야 대체? 뭐 숫자로 분석은 다 해놨어요. 여기 몇 퍼센트 침투율 몇 퍼센트 지금은 잠깐 정책이지만 좀 있으면 춘추 전국시대 캐즈 뭐 들어가고 올라간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강력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연료 기술, 즉 배터리 기술, 에너지 기술이 올라가야 되느냐, 모터는 아닐 것 같은데 모터 기술이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율 주행 기술이 올라가야 되느냐. 모터 기술은 사실 글로벌 평준화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연료전지를 열심히 밀었던 거는 이건 또 하나의 장벽이거든요. 우리가 내연기관의 장벽이었던 것처럼 연료전지를 하게 되면 이 기술 장벽 때문에 새로운 도전자가 이 시장에 지지 못한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 전기가 빨리 가니까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인프라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배터리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배터리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부가 테슬라 중국산 겨냥한다고 올해 보조금 개편해가지고 LFP 배터리에 불리하게 설계를 했지만 제가 이 정책이 올바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도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SK온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고가 배터리와 저가 배터리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배터리 회사의 생존력인데 지금 우리는 NCM에 너무 올인했던 거고 중국은 LFP에 너무 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서로 보니까 야 나도 NCM 계열의 배터리가 필요해. 우리나라가 보니까 우리도 LFP가 필요해. 그래서 서로 교체해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 고성능 차인 리오 같은 경우는 NCM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누가 좀 더 다양화하느냐가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배터리 사다가 그냥 패킹해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배터리를 쓸 거냐라고 하는 선택권은 자동차 제조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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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우리의 가게에 오시면 네. 여기 비싼 거부터 싼 것까지 네. 여기 사탕인데 이건 설탕이에요. 네. 여긴 바나듐이에요. 네. 여기는 뭐 나트륨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소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네. 모든 전기차의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차종별로 네. 야, 이 나라에는 소득이 15,000불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소형급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 야, NFP보다 더 싼 거 어딨어? 그렇지. 예. 그거 있네. 저기 LG에 갔더니 야, 그거 갖다 넣자. 네. 이렇게 넣어주자.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배터리의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가 그 자동차라는 완성된 제품의 다양화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안전성, 뭐 단결정 양극재 이런 쪽으로 좀 빨리 간다던가. 그러면은 그거는 공간이 좀 열릴. 그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먼 얘기라.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네네. 우리 저 곽상준 선생님께서도 이제 기술 테크 쪽 좋아하시니까. 네. 전고체 배터리가 뭐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의 주 성분이 뭔지도 아시죠? 아, 그건 모릅니다. 네. 그 황화물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요타나 아니면은 뭐 삼성 SDI나 전고체 배터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황화물계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황화물계, 네. 산화물계, 네네. 고분자계. 네. 우리는 황화물계를 많이 하는 건데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네네네. 네. 돈도 많이 들고 기술 개발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에 이 황이 섞이면 황화가스가 돼가지고 약간 독극물처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산화물계하고 고분자계하고 둘이 섞어가지고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그게 복합계는 전 세계 최초일 거예요. 네. 그걸 SK 온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이런 시도라고 봐요. 야, 어차피 저 궁극에 황화물계로 가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비싸니까 그러면 아예 화재가 없는 전고체를 하긴 하되 현실적인 전고체 배터리에 하이브리드를 하자. 이런 것들.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에 부착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정말 화재 없는 전기차가 되는 거고 주행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기차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전기차의 어떤 차별성을 지금 가장 세게 줄 수 있는 엣지 포인트는 역시나 에너지원이네요. 그렇죠. 배터리 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제가 알기로는 안에 R&D에서도 그 배터리 하시는 분들은 소재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야 되겠죠. 소재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생산하는 거야. 뭐 셀 회사에다가 이 소재 써가지고 합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소재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 경쟁력은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쪽에서 누가 하이테크로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네.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도화된 지능에 전동화된 차가 다닌다고 하면 시장은 양극화되지 않겠어요? 하나는 퍼블릭, 하나는 극강의 소유, 그러니까 하이엔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중간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간이 없어지니까 지금 말하면 박리담의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여기는 수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품 판매 마진 플러스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옵션 활성화 여부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단적인 예로 처음에 차를 샀는데 에어컨이 달려 있어요. 근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 그랬더니 에어컨 작동하시려고요? 한 달에 3,000원 내세요. 그러면 저기에서 3,000원 내면 작동시켜주는 거죠. 나 6개월만 쓸래요. 그럼 6개월 쓰세요. 18,000원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자전거가 그래요. 이 동네 그 따릉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형 자전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야. 동네마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는 애는 뭘 타느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이엔드로 가는 거죠. 그걸 그 소유해서 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동네 저 따릉이 타든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회사는 판매 수익 플러스 네. 이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구독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독 수익으로. 네. 네. 결국 그렇게 가겠네요. 네. 그게 SDV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고요. SDV가 뭡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비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 네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물론 자율주행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로 돈 벌겠습니다.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네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율주행을 한꺼번에 사면 너무 비싸니까 구독으로 쓰세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율주행 기능이 이 차 안에 있어요. 돈 내고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갈 때는 얼마, 시내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BMW가 그 SDV 한번 시험 삼아서 열선 가지고 구독 서비스 들어갔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걸로 서비스를 내었어야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제조사가 커넥티드 서비스가 통신이 되니까 다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곧 나오네. 차값은 싸게 주고. 그거 이제 BMW가 욕먹고 나서 현대차가 좋아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BMW가 먼저 한번 맞아준 거야. 열선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건드리려면 소프트웨어를 건드렸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듣는데 혹시 또 저희 그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요거 이제 자동차세가 이렇게 변하니까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라. 뭐 기억한다기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자동차를 끝까지 운전하고 탈 건가? 맞아. 본인이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끝났잖아요. 182만 대에서 184만 대 사이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2019년하고 2023년하고 등록 대수를 비교해 보면 약 한 250만 대 등록이 증가했거든요. 왜 증가했을까요? 차를 뭐 여러 대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거에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이 여러 대 산 겁니다. 1가구 2차에서 1가구 1차, 2차, 3차, 4차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도 5차, 6차까지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4차로도 충분하거든. 그렇죠. 1인당 1차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다가 젊은 애들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연령에 소득은 5만 불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보면 안전 욕구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소득을 집어넣으면 돼요. 제일 밑에가 1만 불, 2만 불, 3만 불, 4만 불, 5만 불. 옆에 연령을 집어넣습니다. 옆에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1만 불 하면 보통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5만 불 정도 되는 소득에는 60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차를 뭐 사냐면 프리미엄 SUV를 사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차 안 삽니다. 왜? 그때는 약을 많이 드세요. 혈압. 그렇죠. 그래가지고 차 안 타고 최대한 걸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이동수단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더 강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식들은 많이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손쉽게 보이죠. 제가 항상 그래요. 자동차 회사의 최대 경쟁자는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형성될 때마다 자동차 이용률은 떨어져요. 서울 시내는 굳이 차 안 갖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용률이 떨어지면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대차 수요가 떨어져요. 그러네요. 이게 다 물리고 물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미 포화가 돼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흥시장이잖아요. 근데 신흥시장의 소득 증가율이 지금처럼 빨리 가면 좋은데 불경기면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야 비싼 차를 투입했을 때 살 텐데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라올 때 보니까 내연기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먼저 중국 애들이 선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제가 중국의 모 자동차 브랜드 수출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CIS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쪽은 이미 진출해가지고 중국 전기차가 다 먹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도
중국의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서 네.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 대우 자동차가 글로벌 경영 외치면서 갔던 그 시장들을 이제 중국이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 거죠. 아,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저희 20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벌써 1시간 됐나요?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시간 너무 금방 갔고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뭐 전문적인 그냥 뭐 네. 도움이 좀 저는 자동차 산업이 잘 돼야 네.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산업이 잘 된다는 차원에서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됐으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도 한번 또 잘 안 나오신다는데 나중에도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대학교의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정말 참고로 오늘 원고도 없이 그냥 막 여쭤봤는데 그냥 척척 박사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권영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